바디를 가지고 진짜 연구를 해야 진짜 AI인데 이걸 더 이상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요. 로봇 개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건 것 같아요. 부산물이죠. 감성도 어떻게 보면 지능의 부산물 같은 건데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뇌를 닮은 신경망 모델이 사실은 그런 예측을 잘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잘하진 않아요. 사실 AI가 다룬 건 상당 부분은 아날로그적인 겁니다. 가진 기술은 디지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꾸겨가지고 이진수로 만들면 못하는 건 없어요. 지금 챗GPT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데이터도 많이 쓰고 효율적으로 구현된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시리즈, 저는 티타임즈 홍재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의 박철아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AI의 엄청난 권위자 장병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요새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베이비 마인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어린 아이같이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전문가 모델이 막 유행하고 있을 당시였지 않습니까?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게 어떤 접근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알파고 이전부터 일찍 저희가 학습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과정, 발달 과정, 인지 발달 과정 이런 게 인공지능이 지금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그거를 닮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나중에 노벨상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초기 과정을 AI가 흉내낼 수 있다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구현하거나 한다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할 테니까. 근데 아이들은 보면은 정말로 온갖 시행착오를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주변을 알아가고 물건 하나 알아가고 그런 과정이 지금 인공지능이 갖춰야 되는 어떤 특성이나 원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서 한 24개월, 18개월 정도까지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나가고 또 내가 발달하고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과정을 인공지능 알고리즘화 하려고 했습니다. 18개월에 되는 아이의 그런 학습 능력까지도 지금은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직은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네네. 사실은 어른을 흉내내는 것보다 아이를 흉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한 걸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인공은 그게 약간 모라백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이나 아니면은 전문가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반해서 아이들이나 아주 일반인들을 AI가 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어른이나 전문가는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화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아이들이 하는 거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 일반 유저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오는데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무슨 질문을 하고 뭘 찾을지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비전문가, 일반인이 들어오면 사실은 뭐를 질문할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사실은 AGI 요즘은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된 제너럴이란 말을 종종 일반 인공지능 아니면 범용 인공지능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부터도 이제 머신러닝이 아닌 러닝머신이 돼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뭔가 학습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좀 초기 모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 지금 모델들이 나오면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머신러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은 기계가 똑똑해지려면 지금은 좋은 데이터를 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정보를 얻는 획득량이 높아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는 이름이 뉴스듯이 처음 듣는 것이 정보량이 가장 높은 거고 놀라운 일이고 새로운 일이고 이런 게 정보량이 많고 학습이 잘 되거나 기계가 똑똑해지려면 그런 데이터를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머신러닝은 아직은 대부분이 누군가 많은 데이터를 주고 그냥 그걸 어떤 식으로든 소화해서 학습할 뿐이지 기계가 스스로 내가 무슨 데이터를 학습할지 선택하는 거는 아직은 잘 안 합니다. 액티브 러닝이라 그러는데 기계가 스스로 새로운 걸 탐구해야 되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데이터가 많아도 그중에 골라서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걸 제가 연구했는데 그거에 더 나간 버전입니다. 예를 들면은 러닝 머신이 되면 정말로 머신이 돼가지고 이 책상이 이거에 무거운가요? 아니면 누가 레이블 달아주거나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제가 러닝 머신이 되면 들어보면 안 들리죠? 제가 행동하고 제가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건 제가 느끼는 퍼셉션하고 행동하고 지각하는 게 스스로 터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차원이 다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이 되면. 그런 면에서는 그냥 지금의 연장선상에 명확히 다음 넥스트 스텝이에요. 요새 비슷한 의미로 월드 모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직접 기계가 이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느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체를 가져야 되는 이 인바디드 AI. 이게 왜 AI 발전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다룬 건 지식 문제를 계속 다루긴 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의 문제고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학습되는 대상이나 경험의 폭이 지금 같으면 챗GPT는 텍스트로만 거의 학습한 거죠. 그걸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컵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셔도 보고 소리도 나고 따뜻한 것도 느껴지고 커피 향도 있고 뭐 온갖 이런 걸 통해서 컵이라는 거 하나를 우리가 배운 건데 지금 챗GPT가 공부한 건 그냥 CUP 영어로 하면 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어마어마하게 다 공부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녹음돼 가지고 텍스트화 되면 챗GPT가 읽어서 컵에 대해서 또 떠들겠지만 컵을 한 번도 제대로 이용해 보거나 만져보거나 컵은 물 마시는 거라든지 경험하지 못했죠. 진짜로 중요한 건 세상 속에서 컵을 경험도 하고 인간은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컵이란 단어만 들으면 저희는 암묵적으로 이미 다 너무나 자명하게 컵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기계가 정말로 사람 같다고. 물론 사람을 닮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해한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세상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해서 지식을 인식론적으로 내가 가져야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서비스도 하고 기계가 똑똑해지는 거죠. 멀티모달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감정도 담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상에서만 활동을 하더라도 꽤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디지털만으로는 도저히 이 인간을 쫓아올 수가 없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감각들이 디지털 세계에도 아마 구현되고 할 테니까요. 근본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철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몸에서 나온 거고 이게 체득, 체험한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의미 같은 거를 따진다고 하면 AI는 기술이 특히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게 계속 실세계를 닮아가긴 할 거니까 가까이는 다가갈 거는 같습니다. 인간 같은 기계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다음 뭐 심지어는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은 이런 문제로 부딪힐 텐데 사람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건 여전히 제가 보기엔 몇백 년 동안 적어도 논의될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과거 몇천 년 해왔는데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AI가 에이전트화 돼서 로봇에 실려서 인바디드 돼서 이 세계를 배워갈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감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그 정도 교수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게 불과 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원래 2024년 5년에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로보틱스 같은 게 연구가 그동안은 정말로 느렸습니다. 특히 이제 커뮤니티가 나눠져 있어요. 기계공학이나 소재공학 하시는 특히 제조업 특성이 강한 분야에서 주로 로봇을 연구해요. 소재나 기계 소자를 만드시는 분들 중심으로 로봇 연구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AI가 반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되면 로봇 같은 게 적어도 AI 연구자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저같이 바디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진짜 AI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를 할 플랫폼이 없었어요. 하드웨어가. 그래서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AI 연구자들이 연구할 인프라가 갖춰졌고 플랫폼도 생겼고 반대로 기계공학이나 소재에서 로봇 하드웨어 위주로 해오시던 분들도 항상 AI 연구를 소프트웨어 연구를 원하세요. 같이.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같이 협력이 안 됐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게 제가 보기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두 개를 할 수 있으면 AI 임팩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까지 로봇을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사람의 지능이 자유도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인데 지금 AI 발전이, 특히 생성형 AI 발전이 그거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조작을 하면, 저희가 실험실에 지금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작하는 거를 로봇팔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로봇팔이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데이터로 레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코딩한 거 그냥 학습하면은 로봇을 조작하는 걸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로봇 개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AI 기술을 쓰면.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챗GPT는 글을 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외운 거라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글도 다 외워버리게 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좀 상당히 다른, 뇌가 진짜 한 것 같은 건데, 행동도 생성형 AI는 단어를 생성하듯이 행동도 행동을 생성하도록 만들면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로봇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로봇한테 행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로보틱스 발전이 훨씬 빠를 거고,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LLM과 유사하게 똑같이 이걸 물어봤을 때 지금 답한 거랑 다음에 답한 거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얘도 컵 집어봐 했을 때 로봇이어도 이렇게 집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집을 때도 있고 되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물을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한다는 게 응용에 따라 조금 똑똑한 거죠. 저희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제 너무 달라지면 이 얘기하다 저 얘기 완전 거짓말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해야 되고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사람도 그거 있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연구실에 우리 학생들한테 맥주 한 잔 마신 AI를 개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신, 두 개가 다른 거. 맥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면 평소에 안 하던 얘기도 하고 창의력도 생기는 거고, 이제 도가 지나치면 엉터리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것처럼,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또 정밀해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 AI가 그런 거에 간 겁니다. 그 hallucination 정도를 사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게 하면은 약간 바보 같은 거죠.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 과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필요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LLM에서 할루시네이션 저희도 막 판가름도 되고요. 헛소리 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가 인바디드 AI로 됐을 때 할루시네이션은 어떻게 치환될 수 있나요? 줄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디가 있어야 되고 멀티 센서리한 게 중요하다는 건 그런 정도가 줄어들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표정도 짓고 제스처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문자로만 하는 거하고 아니면 전화하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AI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아직은 줌 회의하는 정도까지도 안 간 거고, 더군다나 거기서 저희가 줌 회의만 해도 많은 경험 있으실 텐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하는데 제가 얘기 끼어들고 이게 싱크가 안 되는 경우 많이 혹시 경험하셨나요? 별거 아닌데, 예, 얘기하세요. 그래도 표정도 보고 하는데도 정확하게, 지금은 저희가 그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거기도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거여서 어쩌면 느끼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에 포함된 거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AI 에이전트라 하면은 2025년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 역할을 대신 해주거나 좀 어느 정도 뒷단에서 제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 해놓고 있다가 제가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해주거나,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AI 에이전트란 무엇이다라고 한번 좀 정리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 90년대 초부터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로봇의 개념입니다. 약간 에이전트 자체. 사람 같은, 사람도 에이전트. 그 다음에 bot이란 말을 쓰잖아요. 인터넷. 그게 에이전트 개념이었습니다. 이미. bot이란 말이 지능형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로봇, 소프트봇, bot 이렇게 해서 써온 거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보통은 뭔가 자율성을 갖고
목적 같은 것도 갖고 자율적으로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통 에이전트가 대행해주는 에이전시,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계신 대행사 같은 데죠. 약간 그런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뭐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 이런 형태가 지금 얘기하는 AI 에이전트고요. 그래서 뭔가 목적지향적이고 자율적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 대행해서 해주고 자동으로 그런 개념이 포함됐으면 아마 다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이전 시대랑 이제 저희 살고 있는 이 방식을 바꿔놓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AI 에이전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고 뭘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까? 방금 예를 들면 연예인들 에이전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뭐 일정 같은 거나 뭐 스케줄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대행해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상당히 유용한 건데 90년대도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챗GPT 이런 걸 통해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이 상당히 발전한 게 큰 혁명인 것 같습니다. 왜 혁명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계를 쓰려면, 컴퓨터를 쓰려면 사람이 기계의 언어를 우리가 공부했어야 돼요.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C, 자바 뭐 이런 기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물론 저같이 컴퓨터공학자들이 쉬운 언어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마치 영어나 한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희가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가 사람 언어를 배워버렸죠. 저희가 그냥 우리말로 뭐뭐뭐뭐 해줘, 무슨 그림 그려줘, 뭐 계산해줘 그러면 우리말을 알아들으니까 반대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같은 거를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오히려 마련돼서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까요.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대행하고 한 결과를 다시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됨으로 인해서 다음 일이 되게 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AI가 약간 그런 변환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려는 어떤 기획자나 기업이 있다면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앱에서 했는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겠네요. 그렇겠죠. 결국은 데이터 경험을 먼저 축적해서 그걸 학습한 사람들이 그 전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줄인 거고 아니면 비효율성을 미리 줄인 거니까. 그래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은 빨리 해보는 겁니다. AI 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류를 교정하고 스스로 개선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계속 개선하는 거거든요. 옛날하고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엔지니어들도, 그러니까 설계, 특히 제조업 문화가 제가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보면 그게 강한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차근차근히 가는 게 전통적인 문화였거든요. 지금 AI는 반대입니다. 뭔가 해보고 고치고 빨리 수정하면서 개선한다. 분야마다 그게 물론 어느 한 가지가 항상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 마인드 사실 연구를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장 없는 상태, 초기 상태에서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시력도 좋지 않아요. 아직 태어나서 시력, 불안정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는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것끼리 모여가지고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더 확실해지고 안정적으로 가고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 정말 지능의 중요한 원리인 것 같은데 그런 원리를 찾기 위해서 베이비 마인드도 연구한 것처럼 지금 사업화도 약간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다 되고 완전히 완성도 있고 다 테스트하기 전에 론칭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경쟁력에서 지금 뒤져질 것 같거든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할까? 아니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옛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하듯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고민해서 그거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AI 발전 단계 6단계를 보면은 지금은 한 2단계 딥러닝 시스템에 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3단계의 셀프 티칭 시스템, 그 다음에 딥러닝 시스템, 요 우리가 내년에 만날 AI 에이전트는 2단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3단계에 해당합니까? 제가 분류한 거에 의하면은 하여간 1단계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지식을 넣어주는 거, 옛날에 클래시컬한 AI고 2단계 정도가 딥러닝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데이터가 있으면 모델 같은 건 기계가 AutoML 뭐 이런 제가 박사 때도 연구한 건데 구글 같은 데서 상용화하는 때가 됐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단계라고 설계 관점에서는 적어도 엔지니어링 하기엔 자동으로 거의 해줄 수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게 2단계 정도였고요. 지금 3단계를 제가 셀프 티칭 하는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생성형 AI가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셀프 티칭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성하고 그걸 학습하고 하는 그 다음에 진짜로 그게 되려면 제가 얘기하는 신체를 가진 엠바디드 AI 같은 게 제대로 있으면 셀프 티칭이 되죠.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하니까. 3단계가 지금 연구 중인 것 같고요. 4단계는 아직 안 갔는데 지금까지 AI는 잘하는 게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이 목적 함수라는 걸 정의해 줍니다. AI 연구자나 진짜로 설계하거나 하는 분들이 목적 함수를 잘 정의해 주면 그걸 어떻게든 온갖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건 기계가 워낙 잘해요. 근데 목적 함수를 정의해 주는 거는 여전히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를 기계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음 단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에서 벗어나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무슨 뜻이냐면 뭘 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무서워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연구에 집중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목적 함수를 왜냐하면은 인간은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 함수에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단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기계는 어쨌든 아주 똑똑하지만 숨어있는 목적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적화할 뿐이에요, 온갖 기술로. 다음 단계. 그러니까 메탈 레벨 아까도 나왔는데 메탈 레벨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위한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면 약간 덜 똑똑한 척도 할 수 있으면 그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생각하는 AGI나 휴먼 레벨 AI인데 인간 수준 가려면은 그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느끼려고 하면은 이 인간의 특성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얼마나 좀 닮아야 할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활용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사람처럼 나한테도 정말 편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한 이제 저희 인간 사회는 그렇잖아요. 소셜하기도 해야 되고 업무도 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예의도 발라야 되고 이거 다 잘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처럼 기계가 그렇게 되려면은 그건 좀 정말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작업 내지는 일 이런 거를 잘 기술해 준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겠죠. 그걸로부터 오류가 생기는 그런 예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를 기쁘게 해줘 그랬더니 AI가 그럼 노래를 부르든지 뭐 재롱을 부리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AI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자극하면은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신경세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극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거를 찾아내면 어떡할 거냐.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인간도 예전에는 담배, 마약 이런 데 굉장히 물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시간을 거쳐서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나쁜 거다 인간한테 궁극적으로 그걸 느낀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 또 발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신체를 가진 AI도. 제가 보기엔 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약간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건 것 같아요. 부산물이죠. 복잡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능이라는 게 아예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잘하는데 인공지능도 계산에 기반해 있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불확실성을 다룹니다.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이 다루는 건 불확실성 문제를 다루는데 감성도 그런 것 같고 감성이 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보다 감성도 어떻게 보면 지능의 부산물 같은 건데 감성이 저희가 막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런 거를 못했는데 지금 딥러닝 이런 게 하는 걸 잘 보시면 사실은 찍는 거를 배웁니다. 알파고도 찍는 거예요. 찍는 수준이 여전히 찍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바둑이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정답이 뭔지 아무도 모르고 잘 찍는데 단지 인간 수준을 넘어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인간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찍는 건데 감성도 그런 거거든요.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찍는 거예요. 온갖 거 뭐 하고 여자친구 사귄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나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닌 거야? 뭐 그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거 알아내려고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하지만 알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감성이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를
나름대로 터득한 거고 인간의 지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성형 AI 이런 거 기반의 이제 딥러닝 같은 거는 뇌를 닮은 신경망 모델이 잘하는 게 그런 예측을 잘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잘하진 않아요. 지금 컴퓨터하고 뇌는 상당히 다른 디바이스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주는 거를 원래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고 뇌는 그거라기보다는 이 복잡한 데서 빨리 반응하고 예측하고 저기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로 도망가면 5초 후에 잡아먹히고 일로 가면 1분 살아남고 여기는 2초니까 일로 가야지 계산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뇌는 나름대로 터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회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반도체 기술 이런 거 드라이 테킹인데 아주 정확하고 이진법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엉터리 회로를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발달된 부산물이 제가 보기에는 감성이나 지능 같은 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AI가 크게 발전한 겁니다. 모바일이 나오기 전에 이 OS 운영체제가 너무 중요해 라는 거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다들 늦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 AI 에이전트가 좀 더 많이 활용되면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나 서비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됩니다라는 걸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명확한 거는 지금 기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데이터가 명확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데이터 모으는 거. 데이터 모으려면 센서도 필요하고 돈이 들고 투자도 되잖아요.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아까 확신이란 말로 그걸 표현 드렸는데 정말로 확신의 문제예요. 데이터 많이 되면 뭐든지 지금 AI가 해낼 수 있어. 그런 정도 확신은 필요하고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도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먼저 가지는 데가 아까 미리 실험하고 미리 해보고 딴 사람들이 뒤에 오면은 그게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하고 미리 경험한 거 그거를 미리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제조업 환경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다양한 센서 같은 거 필요하면 덧붙이고 그거 가지고 AI가 학습하게 하고 고장 예측 같은 거를 미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로봇을 더 투입해 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도 그런 걸 투입했을 때 결국 약간 데이터 가지고 그 로봇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자동화 이런 거에 대한 먼저 선도해 가지고 그거를 이미 잘하는 영역에서 더 선도해 가지고 빨리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AI를 빨리 도입하고 빨리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투자하고 하느냐 아니면은 주저주저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 50년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도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혹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레벨이 다른 건지 아니면 종류가 다른 건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데이터는 약간 정적인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온도, 습도 뭐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는 약간은 동적인 데이터여서 전통적으로 컴퓨터가 다뤘던 그러니까 많이 축적된 데이터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에 많이 축적된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대부분 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머신러닝이 비교적 잘 다룰 수 있었고요. 아까 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걸로 가면은 약간의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기존 방법으로도 지금 챗GPT가 한 것처럼 챗GPT가 지금 긴 글을 읽고 긴 글을 생성하는 건 어마어마한 혁신이에요 기술적으로. 제가 오래 연구한 거예요. 사실 시퀀스를 긴 거를 한다는 게 지금 챗GPT가 하는 정도까지 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혁신입니다. 긴 것뿐만 아니고 이게 약간 동적인 이런 변화가 있는 신호 같은 거를 데이터를 기계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기술적인 챌린지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이게 잘 섞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 잘하는 것과 네. 이렇게 동적인 데이터가 얘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돼야 사람은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용하잖아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보면은 운동 잘하시는 분이 어쩌면 말주변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잘하는 사람이 적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게 있고 이렇게 끊어진 거 우리
컴퓨터가 쓰는 게 다 이진수 이런 걸 쓰는. 물리적인 세계는 약간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디지털 시대하고 아날로그 시대 얘기하는데 사실 AI가 다룬 건 상당 부분은 아날로그적인 겁니다. 가진 기술은 디지털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디지털로만 어떻게든 꾸겨가지고 이진수로 만들면 못하는 건 없어요. 지금 챗GPT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데이터도 많이 쓰고 효율적으로 구현된 게 아니에요. 사람 뇌처럼. 아날로그적인 걸,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걸로 진짜로 다룰 수 있으면은 효율적인 건, 그리고 가는 건데, 아직은 조금 다른 테크놀로지로 이걸 구현하니까 비효율적이거나 아직 사람처럼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는 중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디지털 가지고 세상은 다 디지털화되고 DX를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추구한 거는 아날로그화예요. 왜냐하면 인간다운 건 아날로그인 것 같거든요. 뇌도 그렇고. 근데 하여간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건 갖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쨌든 더 인간다운 거고, AI가 계속 시도를 하겠지만 얼마나 갈 수 있는지는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간다움의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뭔가 효율성을 더 찾고 우리가 조금 더 디지털에서 더 많이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한테는 더 쉬운 거고,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원래 우리 인간적인 걸 더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공지능한테 지지 않으려면 이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람이 너무 기계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AI를 연구하면서도 옛날에 그런 뭐 책이나 이런 걸, 인문학적인 책이나 이런 거에서 벌써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인간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AI가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기계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계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스마트폰을 쓰면 스마트폰이 아는 형태로 제가 입력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배워서 기계한테 맞추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로봇 청소기 쓰려면 집에 문지방 없앤다고. 사람도 그렇죠? 네, 기계에 맞춰서 살잖아요. 네, 환경을 바꾸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좋은 답이죠.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실 만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도로에다가 센서하고 다 이런 것 장치를 심으면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차를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철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안 막히고 가죠. 대신에 시골길, 산길 이런 데 들길은 못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뇌나 인공지능은 약간 들길, 산길 자유로운 거 아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고, 특히 제조업 문화가 강한 데는 철도 넣는 방법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길게 보면 답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게 시골길을 만드는 거예요. 범용인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죠. 비효율적인 것처럼 휴머노이드 같은 게 궁극적으로는 싼 솔루션이에요. AI가 발전한 거 보면 제너럴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 시스템은 문제 하나만 잘 풀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그 전에 AI가 GPS 이런 걸 연구했어요. GPS 지금 General Problem Solver, 범용 문제 해결기. AI 초기에 벌써 제너럴을 추구했는데, 해봤더니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세상 문제를 다 풀 것 같았는데 안 돼가지고 전문가 시스템으로 꿈을 줄인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발전해서 지금 AGI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 챗GPT도 상당히 범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런 거예요. 범용인데 기존의 로봇 같은, 굳이 그거보다 이 범용 기술에 대한, 제가 보기엔 아까 확신 내지는 투자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게 보통 산업적으로 살아남는 거고 기술적으로 보통 살아남는 기술인데, 범용을 한다는 거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구를 지배한 건 인류예요. 저희가 어떤 다른 동물보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힘이 세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하나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긴 합니다. 큰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AI는 약간 그렇게 빅텍이 큰 회사들이 그런 투자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근간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장 서비스화 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분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갔었기 때문에 특히나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믹스해야 되지라는 아마 방법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AI가 확실히 동양 쪽에서 좀 고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뭔가 고맥락 문화에 좀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갖다 쓰더라도 쓰시는 사장님들이 만족하는 것도 또 좀 다를 것 같고, 서양이랑요. 그래서 그런 뭐 것들을 이제 쭉 생각을 했을 때 산학협력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완전 빅테크 기업이 아닌 2등, 3등 아니면은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의 제조업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붙을, 그다음 인바디드화될 이 제조업에 좀 어떻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시면 좋겠는지 현실적인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 결국 또 사람도 있어야 기술을 하든 산업화를 하는데, 아직은 두 개가 워낙 분리돼 있어서 이쪽의 인력들이 일로 가지를 않아요. 이제 사실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화 되거나 AI나 로봇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데 접어들었고, 이렇게 길게 보면은 거꾸로 중간 단계를 마련해 처음부터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정책 위반 하시는 분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클리어한 답은 지금으로서는 없는데, 제가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냥 AI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막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젊은 세대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휴머노이드도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범용성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을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개 하는 거, 적어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보자면은 아직 자동화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시면은 그 부분이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거기도 아마 일자리가 모자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방식은 기차를 놓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놓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납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면 이런 시대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만 만들어 막 찍어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옵션이 많아지고, 그런 거로 갈수록 컨베이어 벨트로, 그러니까 기차 철로 놓는 방식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다시 시골길 얘기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가서 이 물건이 오늘 이런 주문이 많으면 여기서 하다가 일로 가야 되고, 다른 주문이 내일 오면 여기서 하던 게 일로 가야 되고, 계속 바뀌는 때가 되면은 결국 사람이 아직까지 자동화 못했으니까 하는데, 약간 휴머노이드가 그런 거를 하는 기계 내지는 에이전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번거로운 일, 반복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 단순한 작업인데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은. 그런 부분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기 싫어하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결국은 인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I가 90%까지는 정말 엄청난 성능인 것처럼 올라가다가 마지막 10% 그리고 1% 요 문턱을 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턱을 넘는 게 이제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90%가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국은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또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AI를 쓰고 또 서비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람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오늘 좀 배워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지금 아주 유명하신 AI 석학분들과 함께 지금의 시대를 내다보고 또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장병탁 교수님께 너무 귀중한 말씀 들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